네, 민주당 전당대회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의원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현재. 그런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텃밭은 호남 투표율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과제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아예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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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제 주말에 호남 권리당원 투표가 있었는데요. 득표는 뭐 그대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섰는데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두 분은 이 투표율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 당원들의 실망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른 해석도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워낙 뭐 확대명, 어대명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저조한 것도 있을 거예요.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아주 각축을 벌이면 아무래도 투표율이 올라갈 텐데. 그렇겠죠. 일단 뭐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 호남의 투표율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저조한 건 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 호남 지역이 친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실망이 많았었는데 워낙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보궐선거도 당선되고 또 지방선거에 책임 일정 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원사이드하게 앞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게 반성이나 쇄신이 없는 것, 여기에 대한 무언의 경고다라고 저는 봐요. 호남 지역이 워낙 전략적 투표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네. 호남의 민심은 가볍게 볼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민주당의 어떤 인사는 뭐 전국 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호남 지역만은 중요하지 않다, 호남 지역만을 보는 것만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 호남 지역의 표심은 여전히 민주당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도 투표율이 낮지만 예. 특히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 이거는 반성과 쇄신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호남의 나름의 경고다, 메시지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렇군요. 네. 호남 투표율 저조를 좀 눈여겨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광주 투표율이 낮았잖아요. 네. 그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비전이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정치라는 것은 관심이 높아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때는 두 가지의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내가 갔을 때 이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또 하나는 내가 참여했을 때 이 분노가 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돼야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뻔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이제는 확대명을 넘어서서 거의 대부분 이재명, 거대명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건 뭡니까? 인물 비전 부재죠. 게다가 특별하게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 호남, 특히 이제 광주,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걸 보면 특별히 우리 김행크께서도 뭐 기억나는 이번 전당대회 비전이나 공약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당은 80조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인물도 부재하지만 정책이나 비전도 각인될 만한 게 없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는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참 문제인 건 뭐냐면 이 관심도가 떨어진다면 전당대회 이후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전당대회 이후.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 7월 출마 선언하면서 이기는 민주당 꼭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여러 특히 중도층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 같은 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별로 메시지가 안 나왔어요. 예. 지금 우리 배 소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원 80조만 부각됐거든요. 네. 개정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난 대선 졌고 지방선거 졌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이러이러한 이유로 졌습니다라는 그 어떤 자기 반성이나 성찰은 별로 안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후보가 계속 이야기한 것이 이제 책임 부분, 또 사과 요청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갈 글쎄요.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시죠. 그러니까 예. 특정인의 그 이제 정치라는 게, 특히 정당이라는 게 예. 어느 한쪽 세력이 압도적인 경우는요,
당내 비판이나 견제가 작동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우리 일반적인 대통령 제에서도 그렇지만 특정 정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막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겨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기게 되면 뭐 이길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국민의힘과 민주당과의 이 대립의 정도일까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아. 적대의 정도나 대립과 이런 갈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왜냐하면 예. 특히 점점 이제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나 이제 특히 최고위원들의 진영이 거의 친명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나오고 현재로서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화력이 세질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평소 스타일대로 아마 이제 굉장히 이 여권에 대한 공격이 높아질 거예요. 네. 이 야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그 대선 구도가 거의 재현되지 않느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여야 정치권 전부. 아. 그래서 완전히 무슨 협치나 이런 통합은 사라지고 적대 대립 혐오로 해서 이제 양쪽 지지층을 견인하려 하는 그게 가장 우려스럽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예. 최창기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네. 결국 이기는 민주당이 된다는 것이 적어도 중도층이 한 40%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념적으로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 유권자층이 많습니다. 그러면 3대 4대 3 가운데가 40%로 되면 이 둘 중 적어도 25% 내지 30%를 가져올 때 이기는 민주당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지율상으로도 얘기지만 2024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건 중도층을 가져야 됩니다. 중도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리스크를 탈피해야 됩니다. 디스크 아닙니다. 리스크입니다. 예, 근데 예. 이게 리스크는 뭐냐? 사법적 리스크, 그리고 배우자 리스크, 그리고 스타일 리스크.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지금 당대표 전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두지휘할 때도 여러 발언 관련되는 파장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탈피해내느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혁과 혁신입니다. 과연 친명 이 압도적인 이 지도부 체제를 어떻게 탈피한 거냐. 그럼 사람들이 그래 또 뭐 이재명 민주당이고 민주당 이재명이네. 이렇게 되면 여론을 호의적으로 끌고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8월 29일부터는 이른바 명예관 대 윤핵관의 대결로 봅니다. 이 국민들이 바랄까요? 명예관. 명예관 대 윤핵관의 대결. 그리고 윤명 대첩 3라운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박용진 당대표 후보 이야기처럼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부분은 결국에는 사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천 시스템을 얼마만큼 혁신하느냐. 그리고 개파 탈피입니다. 또 친문, 친명, 개딸, 양아들 운운하게 되면 이건 중도층 견인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안고 있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안고 있는 그 고민 고스란히 이재명 당대표가 돼도 안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민주당 당대표 8월 28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곧 국민의힘 비대위 이제 조만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어제 전대 시기를 언급했는데 12월 말부터 시작하면 아마도 내년 초 정도에 새로운 당대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정기국회 끝나는 12월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권자 중에 한 명이죠. 김기현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은 새해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니라 잠시 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자,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정치적 셈법이나 유불리의 차이겠죠. 예.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일단 현재 지금 빨리 치르는 게 상대의 당권 주자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리더십의 손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상태. 그렇죠.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아직 완전히 자기 세를 확보하고 세를 착근하는데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미루고 싶어 할 거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 대표는 반대 입장인데 네. 뭐 그런 정치적 셈법이라든지 유불리는 당연히 따질 수 있어요. 시기 같은 거. 근데 중요한 거는 비대위 활동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혁신과 어떠한 관리 이게 아직도 분명히 안 서 있다라는 거예요.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혁신형 비대위를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비대위의 성격이 아직 완전히 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오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빨리 끝내는 것만이 맞는 건지. 게다가 당내에서 혁신위와 비대위를 병행할 것이냐 아닐 거냐에 대한 논쟁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네. 이런 게 이제 우리 중도층이 보기에는 제일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야 이제 그분들끼리야 자신들의 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시간 네. 당겨라 늦춰라 하는 것입니다만 내 나름 이 비대위가 아직 성격이나 기간 이런 게 규정이 안 된 것, 그게 더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전직 대표 이제 전직 대표 됐죠. 이준석 전 대표요. 차기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준석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했다면 내년 6월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이제 전 대표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요. 추가 징계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녁에 열리는데 논의가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좀 윤핵관을 공격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자중을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발언들을 차례로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를 지냈고 지금도 여전히 당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 한 번씩 돌아보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애정어린 충고가 있고 또 애정어린 범위를 넘어난 충고나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핵관들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견제 조치가 있지 않으면은 이 당 또는 국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는 뭐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원 가입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죠. 근데 제가 당원 가입하라 그랬더니 또 이걸 해당 행위로 본다고 또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 게 이게 당원 가입을 하자고 하는 것이 해당 행위라고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로 이제 세상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건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이 또 나와야 되고요. 그에 앞서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건데 계속해서 윤핵관을 공격하고 있고요. 또 당원 모집도 하고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2판 4판이죠. 2판 4판. 사생결단이죠.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양두구육, 구두구육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을 정조준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품든 예. 아니면 국민의힘이 지금 비대위를 내려놓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 기회를 준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것을 응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일어날까요? 일어나기 어려운 거죠. 예,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건 동상이몽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응답자들에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물어보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언더독 이펙트, 동정 여론, 연민 여론이 생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어보자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중 누구를 선택하라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내부 구조, 또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속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느냐, 해결의 기미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전 투구식이 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하는 분기점이 있을 겁니다. 언제쯤 내가 그냥 결별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올 것이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전당대회에도 1말 2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신호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언제쯤 헤어질 결심을 분명히 하게 되느냐. 그 시점이 언제쯤이냐가 사실 남아있는 관건으로 봐야 되겠죠.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최창일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파부침주란 고사성어 있죠. 파부침주. 솥을 부수고 배를 가라앉힌다. 돌아갈 곳을 스스로 차단하는 예. 건데 이게 이제 초안지에서 항우가 했던 건데 전 그 생각이 나요. 지금 이제 이미 알아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여백이 좀 있어야 돼요. 여지를 남겨놔야 극단적으로 갔다가도 접점을 찾고 화해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저도 항상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 저는 윤핵관이라는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친윤그룹의 핵심이라고 해둡시다. 예, 친윤그룹의 예. 핵심들이 문제가 있다, 너무 심하게 다룬다, 거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전 대표의 요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전 이것도 정치적이지 못해요. 과도하게 비난입니다, 이건. 예. 비난이고 조롱이기 때문에 저도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여지와 여백을 다 차단하고
스스로가 아니까 절대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정치의 어떤 그 퇴로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예. 하면서 밖에 여론전이나 공중전이나 특히 자신을 지지하는 한 몇천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일종의 팬덤 정치거든요. 네. 그건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아.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이 대표를 몰아내는 방법도 좀 거칠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이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를 포기한 거다. 이것도 정치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건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일단 당내 분란을 해결해야 돼요. 네. 당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반등하는 기미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전 대표도 좀 이제는 조금 자제해라. 네. 과유불급이라고 정도가 심하면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두 분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통령 지지율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어제 대통령실 개편이 있었잖아요. 네. 뭐 지난주 발표한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 임명됐고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국정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더라고요. 자, 배용철 소장님께서는 여기 몇 번 출연하셔서 8월 말으로 갈수록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윤곽이 드러날수록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지율 반등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도 그 성격이 묻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최저점이 어딘가. 그러면 그건 뭐 각종 분석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20%대 초반으로 봤거든요. 예. 그렇다면 더 내려가는 것에 대한 우려, 바로 그 위기감 결집이 70대 이상에서는 나타나는 거죠. 왜? 정권 교체까지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다. 그것은 70대 이상의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던 지지층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구 경북도 지금 연령대가 좀 높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반발해요. 이건 아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아니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은 그럼 책임이 없어? 물론 이제 전반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연민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뭉쳐야 된다라는 것이 위기감 결집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30%대 초반까지 지금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저는 이 지지율이 조금씩 더 올라간다고 봐요. 네. 그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대적인 인사혁신하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된다는 것을 인사원칙으로 삼고 있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왜 안 바뀝니까라는 당위론적인 분석을 시도하면 저는 이건 그렇게 큰 윤석열 대통령에게서만큼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걸 안 받아들이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 김은혜 홍보수석 그리고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예. 또 임종덕 안보실 2차장 건은 그래도 효과적인 거죠. 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마사지 정도의 접근 전략은 시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적어도 그러면 이렇다면 일부 중도층 보수적 성향이 있는 유권자층 조사에 응답하는 층들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큰 폭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핵심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최창일 교수님께서는 당내 분란부터 빨리 좀 풀어야 될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이요. 네. 경호구역을 확대했잖아요. 이게 뭐 그동안은 이제 울타리였는데 300m까지 확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네. 이 확대 배경은 어떻게 보시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지난 6월 7일 날 발언과는 아주 대비되잖아요. 그렇죠. 지난 6월 7일 날 대통령 말씀은 법대로 하겠다 했죠. 관조도 하니까 법대로 예. 하는데 그거는 대통령의 언어가 좀 아닌 거죠. 정치인의 언어치고는 그건 법률가의 언어인 거란 예.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발언은 사뭇 다르죠. 경호처에 지시를 해가지고 사저 300m까지 경호해라.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야당이 이렇게 여권의 조치에 긍정평가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야당이 호응했잖아요. 예. 이게 정치의 출발입니다. 그렇군요.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고 예. 또 특별감찰관 받아들이겠다. 그게 태도의 변화예요. 아. 저는 윤 대통령이 지지를 올리는 여러 가지 그 방법 중에서 좋은 의미의 태도를 바꿔라. 이게 태도가 변한 겁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도 완전히 인적 수혜신은 아니지만 나는 반응한 거거든요. 그런 거 안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어째 사람을 바꿨으니까 네. 인적 수혜신이라 하면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몇 명은 물러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안 했으니까 수혜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보강했으니까 예. 반응한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때도 결정적인 부패나 특정한 이슈가 없어도
조금씩 가랑비 옷젖듯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마디 발언, 메시지, 태도의 변화는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지금 최창렬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석이조 이야기하잖아요. 네. 일석삼조, 일석사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의 범위를 300m로 하니까 지지율이 30%대가 되잖아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게 어제 발표됐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안 돼요. 아재 개그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예. 오히려 400m, 600m 하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 이게 통합 이미지에다가 최 교수님 말씀대로 낮은 지지율도 중도층 이런 걸 들었을 때 네. 잘한다. 그러면 적어도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 보복 집회도 어느 정도 이제는 선을 좀 거둘 수 있거든요. 네. 강한 그 반발 시위도 좀 이제는 수그러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바로 협치죠.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의를 받아들였던 예.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선제적으로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지만 이런 장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지율은 더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협치, 국민 통합 행보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하지만 검찰의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을 지금 했죠. 어제도 했고요. 탈북어민 북송 사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누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과연 협치냐. 우상호 비대위원장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국정 운영 기조를 민생 우선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촉구했는데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정치 보복 수사에 이 올인한 정권을 국민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정치보복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불법적 행위와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요, 남이 하면 정치보복과 같은 유치한 이중잣대를 버려야 합니다.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당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는데요. 두 분은 이 수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최창희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마냥 정치 보복으로만 보기는 전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잘못된 부분 그리고 그 당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라는 것들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실 보수층의 일부에서는 이번 정권이 왜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가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지지율 하락이었던 예. 원인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네네.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수사를 해 나가는 거라고 보고 민주당이 무조건 이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는 건 좀 맞지 않는다. 너무 정치공학적이라고 좀 보는 것이고 예. 그 대신 여권에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여권에 관련된 수사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여야 똑같이 균형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과도하게 누가 보더라도 중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야권의 지나치게 수사가 집중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상호 의원의 이런 말이 맥힐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형평성을 가지고 수사를 정확히 해라. 그렇게 된다면 이건 정치 복수가 아닌 거죠. 이것도 검찰과 경찰이 너무 여권을 의식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뭐 우상호 의원의 말이 틀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 배종찬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법과 원칙이 분명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보복 수사라는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또 오해를 넘어서서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저는 신속하게 네. 이 우리 국민들도 이걸 계속해서 내년에 임기 2년차, 내년 후내년까지 끌고 가서는 안 돼요. 네. 적어도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다 완료해라. 완료해서 발표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거죠. 두 번째는 투명해야 됩니다. 자꾸 뭔가 살짝 흘러나오는 이런 식이 되면은 이게 전 정권을 겨냥했구나, 정치성을 띄었다 이렇게 판단되기 쉽거든요. 네. 투명하게 공격. 마지막입니다. 충분한 근거, 어떤 증거를 들이대는데 그 근거만 보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밝혀낼 정도의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만 좋은 평가를 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